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에듀플렉스 대표이사 고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강사 소개를 좀 드리고 그래야 좀 뭐랄까 이렇게 신뢰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선은 저는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대를 들어가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맥킨지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 들어갑니다. 요 뒤에 좀 얘기를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1년 남짓 일을 하고 에듀플렉스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12년 차입니다. 12년 차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80명을 뽑았었어요. 제가 갈 때.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민사고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억울하거든요. 네. 제가 준비할 때 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갈 수 있는 가장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치열한 고등학교였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맥킨지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막 대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실제로 뭐 삼성이나 LG나 두산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몇 조 이상 되는 회사들의 경영 전략을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에는 전부 사무소가 있고 이 회사의 역사가 1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맥킨지가 미국에서 시작이 된 회사인데 경영 컨설팅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1000명 정도가 지원서를 내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그 중에 3명 정도가 뽑힙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 대학 학부를 졸업을 하고 들어가는 수 있는 회사 대기업보다 연봉이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나와서 다른 데를 또 옮겨서 가면은 대기업에 되게 높은 자리로 바로 옮겨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계속 뻥뻥 뛰니까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모든 사진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죠. 네,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하고도 악수를 하고 있고 네, 중국 사람하고도 악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손정희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이고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고 오른쪽 밑에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마윈 회장이에요. 그래서 15년 전에 손정희 회장님이 마윈한테 2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돈이 지금 60조가 됐어요. 15년이 지나서. 네, 그런 뭐 전설적인 비즈니스계의 어떤 현재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비즈니스맨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5년 전에 후계자를 뽑겠다고 했어요. 후계자 학교를 설립을 해서 10년 동안 후계자 후보들을 훈련을 시키고 300명 중에 매년 30명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1등을 하는 사람한테 후계자 자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이 학교가 운영된 지 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3년에 여기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학교에 뽑혀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세요. 이 얘기는 절대 밖에 나가서 하지 마! 이러면서 책에 안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제 소개를 이렇게까지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들 저를 딱 보셨을 때 프로필상에 나오는 거 말고 제 사진 막 이렇게 포토샵한 그런 거 사진 말고 저를 진짜 그냥 딱 보셨을 때 제 IQ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네. 이런 거 다 그냥 제외하고 그냥 만약에 저를 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IQ가 얼마로 보이십니까?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셨을 때 120. 네. 또 다른 또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 IQ는 115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무슨 멘사 클럽에 들어가고 그 요새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니어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은 보면은 정말 IQ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한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 제 IQ를 왜 공개를 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네. 특히 오늘 학생들도 왔는데 저 사람은 뭐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원래부터? 그러면 속으로 막 생각하겠죠. 잘났어 정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머리예요. 보통의 머리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올바른 방법을 알고 행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 IQ를 공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오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제일 고민이 뭐세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자녀를 에듀플렉스에 보내시나요? 학부모님들이 여러 고민이 있으시지만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큰 고민거리,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네.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막 와닿고 저도 막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이 그냥 같이 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보통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걸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애를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우선은 동네방네 좋다는 학원 과외를 막 찾아보십니다. 막 오전에 막 어머님들 만나서 학교 보내놓고 막 얘기하시죠. 어디를 보내야 되지? 누가 요새 잘 가르친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엄청난 정보 교환을 하십니다. 그거를 맨 먼저 보통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계속 하시죠. 그럼 이게 얘기를 자꾸 하면은 학생들은 어때요? 이 반응에 대해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짜증이 나면서 점점 무뎌지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상담하는데 진짜 100번 정도 하는 것 같다. 세보니까 내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세보셨대요. 한 100번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적으로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고 약속한다.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어머님들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동기부여로 거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는 대부분 아시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새 걸로 바꿔줄게.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사줄게.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머니한테 뭐라 그럴까요? 엄마, 나 회사 붙었으니까 아파트 사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어떤 거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고 길러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거, 어머님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얘기 많이 들으셔서 마음은 절대로 누구랑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알고 계세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지 한데 이미 입에서는 얘기가 나간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저런데 넌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후회하시지만 이미 자동으로 말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안 되면 공갈 협박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하게 만들어야죠.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네방네 좋다는 학원 과외 찾아서 보내시겠다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방학 되면은 바짝 공부하려고 저기 무슨 자물쇠 기숙학원이 있다는데 몽둥이로 때린 찜질을 해준다는데 정신을 차리겠지? 보내볼까? 좀 비싼데? 뭐 이러면서. 어떤가요? 여기를 보내면 당장 한두 달은 하겠죠. 근데 공부가 과연 재미있게 느껴질까? 여기를 다니고 나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저희 에듀플렉스하고는 워낙 대척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철학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방학 때는 수학성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한 학기만 하면 되는지 1년만 하면 되는지 2년 정도 앞서 나가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시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선행은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 되게 애매하죠. 네. 저희 철학은 그겁니다. 학생에 따라서 다르다. 학생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에듀플렉스를 처음에 만들어서 그때 원장 겸 매니저를 했어요. 학생들 직접 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다들 대치동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게 정말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제일 심하게 본 게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영어학원을 다녀요. 문법학원을 다니는데 저희는 질문을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오늘 공부한 거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제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영어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딴 애들이 그런 데를 다니니까 어머니가 욕심이 나갖고 막 넣어놓은 거예요. 영어 문법을 영어로 가르쳐요. 근데 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대치동에서 유행한다고. 그럼 거기 다니면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짱꽝이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교육 현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12년 차 된 회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학생에 맞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영어 수준에 맞게 계속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도록.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수학은 자기 학년보다 한 2년 뒤쳐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쳐져 있는 것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안 하고 중간에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죠. 예를 들면 중3 학생이 중1 수학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교재를 이제 2개를 병행을 시킵니다. 중3 배우고 있는 거는 또 알면서 가야 되니까 그 개통도에 따라서 빵꾸가 나 있는 단원들만
중1 거부터 풀게 해요. 그럼 이제 꼭 얘기해요. 중학생이고 하니까. 매니저님, 쪽팔립니다. 제가 중3인데 어떻게 중1 문제집을 풀고 갖고 다녀요. 못하겠어요. 이런 저희 노하우가 뭐냐면 뭘까요? 그래? 그러면서 문제집 표지를 바로 찢어버립니다. 안 보이지? 가지고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이든 후행이든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정답이지, 다른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인 거예요. 네, 다른 애들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조급함이 학생들의 공부를 망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당연히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절하고 억누르시면서 가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 완성해야 되니까 이건 그룹 과외를 시켜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사회과학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성적이 다 오르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치동 1타 강사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 강의를 다 거기 들어가서 듣게 하면 성적이 똑같이 나오나요? 학원과 과외의 양을 계속 늘리고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그거를 다니게 하면 거기에 정비를 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교육은 마치 그러면 성적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줬죠. 공부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인순이 씨가 저번 달에 이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 TV에도 막 나오고 했는데, 인순이 씨가 이제 올해 아마 만으로 이제 59살, 그러니까 59살이시면은 이제 환갑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환갑의 나이에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트니스 모델들이 20대, 30대 피트니스 모델들이 나와서 겨루는 이 대회에 나와갖고 입상을 하셨어요. 환갑인데.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냥 와 진짜 저 사람은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든 식단이든 자기와의 싸움이고 도전인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해내는 모습, 그리고 저렇게 막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 누구나 이런 거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멋진 그 몸짱이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 화제로 전환을 해서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공부 얘기다가 갑자기 왜 몸짱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몸짱이 될 수 있을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예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나요? 어머님들 밤에 막 홈쇼핑 보면 배에다가 뭘 탁 해갖고 막 흔들면 뱃살 빠지는 그런 거 광고 막 보시죠. 그럼 어때? 막 혹 하시잖아요. 아마 집에 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몸짱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배에다 그걸 탁 쳐고 막 덜덜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덜덜덜 해갖고 몸짱이 됐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모델이죠. 네. 절대로 그것만 해가지고는 몸짱이 될 수 없어요. 목표한 시간만큼 꾸준히 일정하게 운동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식단. 그리고 그러니까 식단하고 운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운동과 식단 계획을 자신한테 맞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전략을 우선 짜야 돼요. 어떻게 먹겠다. 계속 닭가슴살만 먹으면 힘드니까
중간에 뭐 이런 걸 먹으면서 견뎌내야지 라든지 운동도 잘해야 돼요. 네. 계획을 잘 세워갖고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목표 예신.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거는 요 계획을 세우는 거에 같이 포함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올바른 방법. 제 친구 중에 식스팩 왕자 새기겠다고 갑자기 막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와 있는데 왕자가 생겼어요. 되게 보기 안 좋아하고 너 진짜 이렇게 흉측해졌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됐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쉐이프도 만들 수 있고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하지 못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기록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더 수정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록하고 반성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계속 자기가 그 계획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네 개가 다 갖추어지면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렸을까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렸을까요? 흐름에 맞지 않게. 네, 그쵸. 공부도 똑같아요. 어머님들이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떤 과외를 시켜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운동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얼만큼 공부를 하느냐, 공부에 대한 계획이나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냐, 그리고 공부를 자기가 한 거를 계속 반성하고 분석해서 자기의 능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학원을 뭘 할지, 과외를 할지, 온라인 강의는 뭘 들을지, 그건 그 다음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잘해라, 공부해라, 성적을 올려라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짱이 돼 무조건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때요? 반응이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 중에는 이제 사춘기고에서 뭐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이럴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히 겉으로는 얘기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 공부 관심 없어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인생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고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그냥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답답하죠. 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및 성공학 전문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간 느끼하게 생기셨죠?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되게 중요한 문구를 읽고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주 쉽다. 뭘까? 라고 질문합니다. 뭘까요? 과연? 저 듣고 되게 허무했어요. 뭘까요?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연구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연구해서 따라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회사 들어갈 때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었어요. 영어 점수도
겨우 턱걸이. 학점도 거기에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학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대생이고, 그리고 뭔가 좀 컨설턴트스럽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을 거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뭔데 다 합격을 했을까? 제 방법이 뭐였을까요? 제 방법이 뭐였냐면, 맥킨지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 연락처를 5명을 알아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좁아서 한두 다리만 건너면 거의 아는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정말 연결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서경석 씨도 만났고, 가끔 막 전화 주시거든요. 뭐 잘 지내니? 그러면 테레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놀라워요. 네, 그리고 같이 막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이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그 맥킨지에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악본 고승재라고 하는데, 저 맥킨지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배님?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우선? 근데 누구세요? 그럽니다. 아, 저는 뭐 누굽니다.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들이 방법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냐면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이미 자기는 붙었잖아요.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그 회사를 뚫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줍니다. 아낌없이. 그 회사에 붙으려면 면접을 6번을 봐요. 그 뒤로 갈수록 무슨 게임 한 판 깨면은 더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계속 왕이 나와요. 뒤에 갈수록 더 무섭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데, 3번째, 4번째 정도가 되면은 갑자기 너를 막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는 같이 준비를 해갖고 3번째, 4번째 인터뷰를 하다가 화가 나갖고 책상을 치고 나가버렸어요. 걔는 안 물어본 거죠.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돼? 나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아, 이거 설정이야. 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서점에 가서 학습법 책을 읽어보면, 저는 학습법 책을 150권에서 200권 정도 읽었어요. 에듀플렉스를 처음에 만들 때. 혹시 계룡산에서 내려온 아무도 모르는 비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연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앉아서 책만 봤어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 뻔하고 별게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공부 이렇게 하면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자, 보시면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다른 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요. 정해져 있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목 어때요? 뻔하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학년별로 교과서 뻔하죠? 입시제도 바뀌고 입시 정책 바뀌어도 뭐 무슨 단원이 조금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뭐 수학의 이과의 미적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왕창 바뀌진 않아요. 그죠? 뻔합니다. 수능을 대비할 땐 이렇게 공부해 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보다 더 쉬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고 따라하면 IQ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장의 종이에 단 한 번에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려고 제가 2004년에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2009년에 이걸 만들었어요. 공식을. 자기주도 학습 공부 공식. 에듀플렉스 자기주도 학습 공부 공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운동에도 힌트가 있는데,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한 결과는 성적이라는 숫자로 저희가 중간에 체크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은 어떻게 해서 도출되는 걸까요?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성적이. 좋은 학원 과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우선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앉아서 자기가. 학습 시간을 먼저 곱해야 돼요. 공부 시간이 빵이면 성적이 뭐죠? 빵이 되죠. 네. 비례하는 거예요. 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학습 전략이에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다음날 어때요? 다 기억이 나요? 공부하면은 반 정도는 다음날 까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한 주기로 다음 타이밍에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을 해줘야 머리에 싹 다 들어와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까먹는 거는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까먹습니다. 그거를 알고 시간을 배정하고 계획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학습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똑같은 문제집을 한 권 풀어도 영어 단어를 외워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공부 효율이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죠. 에듀플렉스가 아닌 다른 데서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학원들은 이런 학습법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주면 자기네들한테 안 다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평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래요. 매니저님, 이미 공부 다 한 거고 범위 끝난 건데 왜 시간 아깝게 이미 다 본 시험을 분석을 하라고 하세요. 다음 시험 준비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느냐면 이걸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이렇게 그래서 내가 85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공부해서 100점 받아야지.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요 4개를 곱하면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딱 들으시면 어때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네. 저희는 너무 항상 당연한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게 항상 저희 목표인데, 성적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서 뭔가 빠진 거가 있는 것 같은 건 없으세요? 이것도 성적을 좌우하는 요소인데 왜 이건 공식에 안 들어가 있지?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머리, IQ. IQ가 여기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네. IQ는 실제 성적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IQ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 100 정도부터는 성적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가끔 심술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도 수학 못했다며. 우리 집은 수학머리가 없는 집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수학 가지고 뭘 하지 마. 엄마 때문이야. 얘기합니다. 되게 얄밉죠? 오늘부터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머리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명하지 마라.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지 않으십니까? 네. 괜히 막 트집 잡고, 그러는데,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성적이 오르는 게 그 4개를 곱한 거의 결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을까? 딱 따라하기만 하면 성적이 오르게 할 수 있을까를 한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이걸 쪼갰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눠서 이 하나하나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결과가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와요. 제가 이제 2009년에 이거를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공부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 레벨링 표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그 레벨에 맞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대가 그 공부 공식대로 안 나오면 본사에 직접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해라. 전부 환불해드리겠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전화를. 7년 동안.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왜 레벨이 있냐면, 학생들이 맨날 게임하고 이러면은, 나 만렙이야 뭐 이러잖아요. 이 레벨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레벨이 있는데, 우선 최하위권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레벨 0. 네.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무념무상의 경시. 백지 상태. 막 순백색의 학생들이에요.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다 너무 다 새로워. 표정이 막 호기심 천국이에요.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모든 게. 네. 레벨 0. 레벨 1은 하위권 학생입니다.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앉아 있는다고 해도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몇 학년이든지 간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다른 관심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느냐. 친구랑 카톡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웹서핑을 하든지 아니면 만화책을 보든지 웹툰을 보든지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습관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중하위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만 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도 안 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고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다고 해도 공부를 좀 하는 척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3는 중상위권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한다 얘기할 수 있고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하면 숙제 같은 것도 이제 하죠. 이때부터 해가고 근데 문제 뭐냐 피나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들 중에 이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이제 상담하시면은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다고.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예요. 막 평균도 막 88, 89 앞에 9가 안 나와. 네. 하는데 좀만 더 하면 될 걸.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레벨 3 학생들이고 레벨 4가 이제 상위권이에요. 이 학생들은 우선은 뭐가 다르냐? 공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진지합니다. 공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진지하고 최상위권이 되길 갈망하죠. 이 정도 하고 있는다는 것은. 근데 이제 뭔가 2%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매니저님 제가 뭐 진로 관련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뭐 공부할 때는 점수 테스트 해보면 잘 나오는데 시험 불안증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기도 하고 매니저님 저를 더 혹독하게 스스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5가 바로 공부의 신이에요. 일명 엄치다 라고 부르는데 뒤통수에서 빛이 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제 지점이 전국에 116개 지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닐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럼 이제 지점에 딱 가서 학습실을 봐요. 분위기를 보고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는데
제가 이제 꼭 원장님이나 매니저님한테 물어봅니다. 원장님, 저기 앉아있는 저 학생 최상위권이죠? 그럼 거의 맞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뭔가에 전념하고 있는 그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야 되나? 건드리지 마라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건드리면 미안할 것 같은 느낌. 다른 학생은 막 고개가 이렇게 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건들건들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공부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동네에서 일거수일투족 뉴스예요. 이 학생이 홍삼을 먹었어. 그럼 이 동네 홍삼집 홍삼이 다 동이나요? 안 팔어. 재고가 없대요. 홍삼을 먹어서 이게 된 게 아닌데 홍삼을 먹으면 홍삼을 다 사줘요. 그런 학생들까지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앞에 말씀드린 공부의 행동 요소랑 레벨을 한눈에 보이게 만든 게 공부 공식 레벨링 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학생들한테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공부 공식 진단검사라는 게 있어요. eduplex.net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누르셔도 A부터 Z까지 뭐 일부분만 공개한 게 아니고 공부 공식 전체를 언제든지 인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에듀플렉스 홈페이지 들어오셔갖고 검사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단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왜냐면은 또 항상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학생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어머니는 항상 더 낮게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요. 네가 무슨 레벨 4야 이러면서, 레벨 4야 네가, 내가 널 10몇 년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러면서. 네, 그래서 맨날 또 싸움이 일어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진단을 해보면 레벨이 제일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이 이제 뒷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부터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 1, 2, 3, 4, 5까지 올라가면 레벨 5가 정말 다 됐다 라고 하면 엄친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공부 공식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대표적인 이거는 이렇게 뭐 어머님들한테 샘플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부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그 요소를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자가학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어머님께서 공부해, 계속 공부해 이러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싫잖아요. 내가 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으면 공부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좀 발췌를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레벨 0은 나는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그게 레벨 0이에요. 레벨 1, 매일 1시간 미만 공부한다. 레벨 2, 1시간씩 하고 주 2회 정도는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3는 매일 3시간 정도 하고 주 4회 이상 실천한다. 레벨 4, 매일 4시간 확보해서 주 4회 이상 실천한다. 레벨 5는 매일 5시간 이상을 확보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일부 학생들, 따지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매니저님, 무슨 근거로요? 그냥 공부 많이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 0.1%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그 데이터인데,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경희대 한의학과 이런 0.1%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 설문을 하고요. 일반 학교에 랜덤으로 학생들한테 똑같이 설문을 해갖고 비교를 한 책이에요. 책 한 권이 다. 데이터죠, 다. 학기 중에 하루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0.1% 학생들은 대부분 몇 시간 했다고요? 4시간, 5시간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어때요? 대부분 2시간 미만이에요. 학교 끝나고 와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더 많이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성적을 막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듣고 뭐 무슨 학원을 보충하는 과외를 뭐 배우게 하고 네, 너무 심하게 막 시키시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와서 빈둥빈둥 하다가 밥 먹고 잠깐 끄적끄적 하다가 친구하고 카톡하고 그러다가 저녁 되면 어머니께서 이제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났는데 끝나고 딱 보니까 옆에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왔지 애가? 네, 조용히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이러면서 2시간 미만으로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매일매일 자동차 경주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달리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계속 간격 어떻게 돼요? 격차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벌어지겠죠.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학기 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 방학이에요. 방학. 0.1% 학생들은 방학 때 5시간에서 10시간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해요. 혼자서. 학원 다니고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고 5시간에서 10시간은 나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하루에 16시간씩 했어요. 잠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2달 내내 했어요. 그때 성적이 안 좋아갖고. 보통 학생은 어떠냐? 보통 학생은 방학 때도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빈둥거리다가 어머님이 야 학원 가! 이러면 발로 차요. 그리고 일어나서 막 쫄래쫄래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선행이죠. 그럼 이렇게 보다가 끝나고 친구하고 떡볶이 하나 사 먹고 PC방 가서 놀고 독서실에 가방 놓고 공부하는 척 하다가 와서 집에 와서 밤에 보면 또 드라마 보는데 끝에 앉아 있어요. 네. 똑같아요. 2시간 미만이잖아요. 방학 때도.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방학이 한번 지날 때는 더 앞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화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스스로. 그래서 방학 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학원 같은 거 진짜 필요한 거 인터넷 강의도 듣고 정 필요하면 다니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화해라. 특히 제가 고3하고 재수생 있잖아요. 학원 강의 많이 하는 그 재수학원에 못 다니게 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그걸 하루 종일 듣고 앉아있느냐. 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행을 지금 몇 번을 돌았고 강의를 지금 안 들어갖고 등급이 안 나오는 것 같냐. 아니다. 필요한 강의들만 딱딱 골라 듣고 나머지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 그래서 네 원하는 대학 못 가면 내가 책임질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오늘 학습법 얘기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공식 법칙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개념 이해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다가 흥분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자,
우선 레벨 0 학생들의 공식 법칙 사고력. 공식과 법칙 유도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건너뛰고 무조건 암기한다. 레벨 1.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과 법칙의 유도 과정을 한번 훑어본 후 결과만 암기한다. 네. 훑어봤는데 결과만 암기해요. 하위권 학생은. 레벨 2. 공식과 법칙의 유도 과정을 쓰고 왜 그런지 고민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아 결국은 암기해요. 이게 하위권 학생들이고, 중상위부터는 유도 과정이 왜 그런지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4가 뭐냐면 유도 과정을 도출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레벨 5는 어떠냐? 공식과 법칙 유도를 직접 써서 증명할 수 있고 유도 과정이 왜 그러한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학년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네, 다른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레벨 5 학생은. 특히 개념 이해는 중학교 공부할 때랑 고등학교 공부할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암기식으로 해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무너집니다. 혹시 동네에 그런 아는 뭐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동네에서 공부 되게 잘한다고 막 소문나 있었던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갑자기 그때부터 소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2 마지막쯤 가서부터 갑자기 소식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 보신 적 없나요? 우리 동네에 그런 학생이 있다. 갑자기 소식이 없어졌다. 100% 개념 이해에 대한 공부법이 잘못돼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개념 이해가 그럼 어떻게, 개념 이해의 공부법이 뭔지를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뒤에가 308이 맞추셨는데 30분 안에 빨리 갖다 준다라고 해서 번호가 308이에요. 자, 우선 저는 도미노 피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개념 이해를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건 뭐냐면 1588-3082, 1588-3082 이러면서 막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도미노는 1588-3082야, 3082-3082 이럽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음날 어때요? 기억이 안 나죠.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옛날에 공부하실 때 암기 과목 막 벼락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어머님들 중에서 나는 역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만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머릿속에 막 역사의 흐름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막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하셨던 어머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도 아마 역사 전문가이실 거예요. 예, 조선시대 때는 이게 누가 누굴 미워해갖고 이렇게 싸워갖고 이렇게 됐고 이때 뭐가 이렇게 돼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개념 이해 공부법입니다.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공부를 해서 결국은 본 게임은 어디서 마지막에 승부를 보나요? 수능장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의 시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고등학교 전 과정이죠. 외우면 머리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습니다. 그리고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당황해서. 근해 공식 아시죠? 2차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갑자기 그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장에 가갖고 2a분의 마이너스 뭐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이 개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진짜 급하면 유도하면 되겠죠. 네.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옛 위인들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왼쪽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오른쪽 누구예요? 공자님이죠. 우리는 이분들의 실물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참 항상 신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 자신을 알라. 그죠? 그게 철학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네, 공부에 대해서 그걸 적용해 본다면 그게 너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자님은 뭐라고 더 노골적으로 공부법을 얘기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면 너는 그 내용을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의 개념을 공자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담당했던 여학생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이 여학생이 이제 고3이었어요. 고3에 이제 들어와서 중학교 때부터 대치동에 와가지고 진짜 대치동에 제일 유명한 수학 선생님들 강의를 들은 거예요. 선행을 한 6번 돌았대요. 정석을.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노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막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 보면 수학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 수리 영역이라고 했는데 수학이 6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 학생은.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나 진짜 전응아인 것 같다. 진짜 정말 죽고 싶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관찰을 제가 했으니까 보면은 막 왼손에 볼펜을 5가지 색을 막 껴가지고 엄청 막 열심히 해요. 총천연색으로 막 쓰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가 바보가 맞는데 머리가 나쁜 바보가 아니고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바보다. 너 내 말 믿고 지금 수능 때까지 7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 말 믿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등급 확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데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머님들 몇 년 전에 그 나는 가수다 보셨죠? 막 일요일인가요? 저녁에? 하면 여기 나오는 가수들 노래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임재범 씨가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은 관객들이 막 울죠. 막 눈물을 쏟으면서. 저도 보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네. 갑자기 나는 가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여학생이 6년 동안 6번 선행을 들으면서 한 게 뭐다? 대치동의 슈퍼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감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관객이 앞에 나와서 임재범 씨처럼 노래를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일반 사람은. 임재범 씨는 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치동이고 어디고 간에 전국이 다 학원 열풍에다가 사교육 열풍에 스타 강사의 강의를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스타 강사분들이.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그걸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풀잖아요. 정석을 풉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개념 이해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안 해요. 자기 공부를. 왜? 시간도 없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그거 빼먹고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정석에 보면 예제하고 유제가 있어요.
그 예제에는 답이 써 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답을 읽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유제를 풉니다. 유사한 예제인 거죠. 패턴이 똑같아요. 숫자만 바꿔서 넣으면 답이 나와요. 유제도 풀었네? 그러고 맨 뒤로 가서 연습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연습 문제는 쉬워요. 풀어요. 근데 중반부터 넘어가는 문제는 꼬아서 내고 응용 문제 나오죠? 그때부터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숙제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답안지를 보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어머니가 마트 가셨는데 문제집 풀고 있어. 그러고 갔다 와서 채점을 하니까 답안지는 장롱에다 올려놓고 갔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밀려 쓴 거야. 걸려가지고 막 회초리 맞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때는 그냥 놀고 싶어서 엄마한테 안 걸리려고 답안지를 베낀 거예요. 어릴 때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러려고 답을 베끼는 게 아니잖아요. 답안지를 읽어보면, 해설을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답안지를 감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개념 이해는 이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왜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유도가 되지? 지수로그는 왜 이 공식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에서. 왜 전자기 공식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공부를 하려면 혼자 앉아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요걸 만들고 나서 더 이제 에듀플렉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해 요맘때쯤 된 것 같아요. 핀란드에 제가 갔었어요.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피사 테스트라는 거예요. 학력평가 테스트를 하면 중고등학생들 테스트 하잖아요. 한국하고 핀란드가 1등을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도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업 흥미도 테스트라는 걸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학업 흥미도가 최하위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거의 100% 이렇게 나와요. 공부라는 걸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들어?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토 나와요. 그럽니다. 학업 흥미도 테스트가 최하위권이 나와요. 핀란드 학생들 몇 등일 것 같아요? 1등이에요. 학업 흥미도가. 그리고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한국 학생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효율이 안 나오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하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서 절반밖에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조급하거든요. 빨리 선행 돌려. 빨리빨리 다 배워. 진도 빼. 그러니까 학원들도 맨날 그러죠. 어머님, 저희 학원에서는 이번 방학 때 진도를 여기까지 다 빼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 말고는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학 가려고 하니까. 등수 매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제가 핀란드 가서 제일 충격받은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지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핀란드에 갔는데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2학년 클래스였는데 그걸 참관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걸 관찰하는 거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를 막 나눠줘요. 30개씩. 그리고 내일 테스트 할 거니까 다 외워봐. 70점 이하는 집에 못 간다. 회초리 맞는다. 이럽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등수 매기죠. 1등, 2등, 3등, 4등. 점수 높은 순서대로.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영어 단어 암기의 방법론이죠. 그거 말고 다른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을 3명, 4명을 조를 짜서 주사위 놀이를 해요. 그래서 서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조가 4명이면 4명이 20개를 다 외워야지 게임이 끝나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그거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왜 우리 애가 남의 애 공부하는 걸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 영어 단어를 머리에 확실하게 기억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영어를 회화를 제대로 못하죠. 핀란드 사람들은 90% 이상이 영어 회화를 거의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핀란드 말이 영어랑 비슷하냐? 아니에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영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언어인데 다들 영어를 합니다. 돌아다녀 봤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백지에 대고 쓰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저희 매니저님들도 그렇지만 흰 종이 딱 줍니다. 풀어봐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강의를 구경을 하러 다닌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풀 수 있는지. 시험장에 가면 답안지 보면서 풀 수 있나요? 백지에 대고 쓰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설명하기. 데일리 체크 하거든요. 저희가 데일리 체크 개별 지도가 다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이 챕터에 대해서 설명해봐. 물어보면 단박에 나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질문하고 하는데 탁탁 걸려요. 1줄, 2줄밖에 못 내려갑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 데일리 체크하면 제가 오늘 이 챕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나눠지고 각각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구조를 딱 잡아서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학교든 인터넷 강의든 스타 강사든 좋은 강의 내용은 차고 넘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에듀코치 개별 지도가 일본의 개별 지도에서 가장 큰 회사인 메이코 네트워크 재팬의 명광의숙이라는 브랜드의 독점 라이센스예요. 맨 처음엔 에듀플렉스에 이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일본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사업권을 주셔가지고 개별 지도를 에듀플렉스에 탑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겁니다. 기존의 학교는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것처럼 강의를 막 해요. 그리고 숙제를 내고 그거 검사합니다. 플립러닝, 거꾸로 교실은 뭐냐면 먼저 온라인 동영상이 됐든 미리 자기가 예습을 다 해옵니다. 내용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와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별 지도에서 저희 튜터님들한테 공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그게 맞죠?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로 지나갈 거면 진도 빼서 뭐해요?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올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에듀코치 개별 지도입니다. 개념 이해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 친구들 얘기를 드릴게요. 이 얘기가 정말 맞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만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S군, 제 친구고 저희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어요. 전 지구상에서 물리를 거의 제일 잘하는 애예요. 애는 아니죠. 이제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고 이 당시에는 아이비리그에 바로 가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민사고가 나오고 나서 고등학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아이비를 갈 수 있구나라는 게 그때부터 나온 거지. 저희 때는 전부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를 갑니다. MIT에서 물리 박사를 하고 지금 서울대에서 물리학 교수를 합니다. 전 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는 광경이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얘가 MIT 있을 때도 놀러 가서 얘네 기숙사에서 잠도 자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 제일 아직도 섬찟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기숙사 생활하니까 밤에 이제 공부가 끝나면 샤워를 하고 자야 되잖아요. 샤워장에 갔어.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샤워기에 물소리가 착 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리책을 들고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물리책을 보고 있어요. 가장 공포스러운 포인트가 뭐냐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알 수 없는 미소 있잖아요. 막 너무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책이 좀 젖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은 자야겠고 거의 며칠 동안 못 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요. 난 그때 너가 너무 무서웠다고. 네, 귀신이 차라리 나오지. 네가 더 무서웠다고. K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서울과학고에 수석으로 입학을 한 친구예요. 그리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상을 받은 친구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지구상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다는 뜻이에요. 금상보다 대상이 더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아주 유명한 온라인 그 동영상 회사 그 사이트에서 상위권 수학 강의로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당시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의 수학적인 깊이를 자기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고1짜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얘도 비슷한 류였는데 아주 뭐 이 친구만큼 공포스러운 건 아니었고 되게 유명한 친구였어요. 대학 다닐 때도 서울대 그 학생 식당 있잖아요. 뭐 1,300원짜리 그 점심을 먹는데 항상 보면은 영어로 된 되게 막 어려운 기하학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보기만 해도 막 소화 안 되는 그렇게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밥풀이 여기다 묻겠죠. 여기 밥풀이 막 묻어있고 막 웃어요 계속. 네, 좀 굉장히 얘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그래서 이제 천재들이 간다는 그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갖고 수학과 교수가 최근에 됐어요. 이 친구는 정보 올림피아드 대상을 받은 친구인데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애죠. 그래갖고 대학교 때도 무슨 정보 올림피아드를 나갔어요.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꼭 이제 국가대표니까 올림픽 선수 같은 건데 거기서도 또 대상을 탄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와갖고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빌 게이츠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요새는 구글이나 여기가 더 뭐 유명세가 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유명한 회사니까 미국에 있는 시애틀 본사로 입사하래. 뭐 밥도 다 먹여주고 월급도 많이 준다 이러면서 신이 난 거예요. 그 저희가 진짜야? 빌 게이츠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보니까 사인을 해놨는데 윌리엄 게이츠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윌리엄 게이츠잖아. 빌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빌은 애칭 같은 거더라고요. 예, 진짜 그 빌 게이츠한테 편지를 받은 친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군대를 안 갔다 와갖고. 네, 그래가지고 병역 특례로 NC소프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리니지를 개발했어요. 리니지 개발 총괄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애가 개발을 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에. 이 정도의 애가 만드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막 아이템 막 팔고 사고 막 PC방에서 밤새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PC방에서 리니지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애가 만들어서 그래요. 얘는 만들고 저는 하지 말라고 이러고 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학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하이탑 물리 이런 게 아니고 Fundamentals of Physics, 물리학 총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사서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멋있어 보이려고? 멋져 보이니까? 쿨해 보이니까? 과학고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책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물리학적인 성과를 책 두세 권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설명이 다 되어 있을 리가 없죠. 전자기학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공부하면 고등학생들 FBI 땅 이러고 외우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근데 얘네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도대체. 그래서 대학 교재를 봐요. 그거를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문제를 풀면 금방 풀죠. 개념 이해가 왜 중요한지 좀 더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직접 보고 관찰했던 지구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좀 느껴지시나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는 챔프 학습법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갖고 하는데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에 이해, 사고, 정리라는 과정을 거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시간은 없고 조급하니까 우선 외웁니다. 암기, 문제 해결. 암기, 문제 해결.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챔프라는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집 활용. 문제집 활용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나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레벨 0.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며 답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답만 체크하고 채점을 안 해요. 도대체 왜 푸는 걸까요? 로또를 샀는데 번호를 막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안 맞춰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벨 1. 문제를 풀고 채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점을 하더라도 답만 고쳐서 적습니다. 답만 고쳐서 적어요. 에이, 오늘 많이 틀렸네? 기분이 나쁜데? 뭐죠? 로또를 샀어요. 에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았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고 지나가요. 막 비가 내려, 오늘은 해가 많이 떴어. 이러면서. 네. 문제지를 안 푸는 게 낫죠. 레벨 0하고 1은. 레벨 2는 틀린 문제는 정답지 해설 교재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게 몇 번, 이렇게. 레벨 3은 틀린 문제는 정답지 해설과 비교해서 다시 풉니다. 아, 이렇게 틀린 거구나. 레벨 4는 스스로 다시 풀어보고 풀이 방법하고 비교를 해요. 특히 이제 국어, 언어 영역 이런 거 보면 5개 중에 3번이 답이냐, 4번이 답이냐 막 이러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3번 하면은 답이 뭐죠? 4번이에요. 그죠? 나중에 또 뭐 해보면 또 그렇게 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내 생각의 흐름이 그 속임수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이 친구들은 틀린 문제, 틀린 횟수를 문제집에 표시하며 풀고 해당 내용을 학습을 하고 정확히 맞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학생들의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집을 2권을 가지고 6권을 푸는 것과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집을 6권을 푼다.
첫 번째 좀 쉬운 문제집부터 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집에 문제가 1000개가 있었어요. 다 풀었어요. 900개는 맞았고 100개는 틀렸습니다. 맞은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맞을 확률이 높아요? 틀릴 확률이 높아요? 맞을 확률이 높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라서 푼 거니까. 그죠? 100개는 틀렸어요. 그죠? 그럼 뭐 오답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집으로 넘어가요. 그럼 문제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같은 학년에 비슷한 문제집이니까 거의 겹칠 거예요. 900개는 겹칩니다. 그걸 다시 다 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9는 또 어때요? 맞겠죠?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 겹치겠습니까? 80% 이상은 이미 맞은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6권을 풀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가 돼요. 우리가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뭘 해야 돼요? 내가 틀린 거, 그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틀리죠? 문제 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권을 풀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대로 풀어요. 그래서 제가 고3들이 오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문제집 바꾸지 마. 기본서랑. 다른 책들하고 큰 차이 없어. 기본서 하나 제대로 만들고 문제집 이것저것 풀지 마. 나중에 2학기 되면 파이널 풀 때 그때 모의고사 본다고 하고 테스트 해보고. 고3들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인생이 걸려있는 첫 번째 승부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꼭 그럽니다. 매니저님, 이제 150일이 남았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저 문제집 새로 한번 싹 구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새롭게 첫 페이지부터 풀고 싶군요. 어머니도 문제집 사는데 돈은 아끼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제가 웃기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선 첫 번째는 문제집에 절대로 풀이 과정이나 답안을 문제집에 적지 않습니다. 별도의 연습장에다가 답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을 풀기 위해서 답을 막 지워요. 답을 지우고 다시 풀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집을 이러고 봅니다. 내가 몇 번을 써서 틀렸었지? 이러면서 아예 문제집에 답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옆에 발을점을 표시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문제집을 처음에 풀었어요. 그래서 1단원을 풀었는데 문제를 20문제를 풀었는데 2개를 틀렸다. 3개를 틀렸다. 그러면 걔네한테만 짝대기를 하나씩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 맞춰보고 넘어가요. 그리고 3번 중요한 거. 찍어서 맞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해야겠죠. 제가 제일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 때 뭐냐면 매니저님, 저 문제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래요. 실제 수능에선 찍어서 맞으면 기분 좋죠. 자기가 혼자 푸는 문제집 찍어서 맞은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어차피 몰라서 찍은 건데. 그것도 발을정. 틀린 문제는 완전히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1단원을 다시 풀어요. 그때 발을정이 하나만 있는 애들만 풀어요. 다시.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또 틀립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거나 문제가 속임수를 내는 거에 또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러면 걔네들만 발을정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고 나중에 또 다른 거 하다가 돌아와서 또 풀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발을정이 막 7개, 8개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반복해서 풀면 그 문제집을 책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해보자 하는 거죠. 네. 그래야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중 고승재 강사의 IQ는 얼마일까요? 몇 번이 답이죠? 5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그냥 샘플로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영어 단어도 똑같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학생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매니저님, 저 바보인 것 같아요. 저 완전 바보인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완전 까먹어요. 완전 짱나요. 이러면서 영어 단어 외우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얘기 뭐냐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단어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몇 번의 들어가야 되냐. 측정을 해보니까 17번 정도 반복을 해야 그 단어가 자기 게 된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제가 쓰고 있는 단어들 있죠. 모든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단어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17번 이상을 입력을 받아서 완전히 제 단어가 된 것들이에요. 그죠? 네. 영어 단어 똑같아요. 영어 단어장을 씁니다. 자기 모르는 단어는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학교 프린트든 길거리 걸어가다가 간판에 모르는 단어든지 간에 자기 단어장에 다 적습니다. 뜻 찾아갖고. 그리고 나서 반을 딱 접어요. 그래가지고 셀프 테스트를 합니다. 반을 접어서. 그러면은 외우고서 막 셀프 테스트 해보면 어때요? 틀리는 게 나오죠? 안 외워지는 게. 영어를 한글로 써보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러면 발을정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러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짜리 있죠. 걔네를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중에 반은 어때요? 기억이 안 납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뜻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이 녀석을 분명히 많이 봤는데 걔가 이제 한 12번, 13번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빨리빨리 잡아서 넣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해갖고. 그러면 단어가 정말 빨리 늘어납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때도 단어를 한번 엄청나게 늘린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들어갈 때 점수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앞에 거는 좀 공부에 대한 얘기였다면 사실 지금 이 계획 수립에 대한 건 마지막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제가 어머님들께 꼭 자녀분들을 에듀플렉스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 수립.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0. 최하위권. 나는 셀프리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셀프리더는 에듀플렉스 학생들이 쓰는 학습 플래너입니다. 셀프리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니면 딱 주잖아요? 그럼 맨날 집에 놓고 왔다.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다. 어떻게 길을 가는데 잃어버리겠어요? 자기가 버린 걸지도 모르죠. 알 길은 없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셀프리더 쓰는 게. 학생들에 따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두 달 만에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1년 넘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방법을 학창시절에 터득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1.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할 때는 오늘 공부할 과목만 써놓는다. 나 오늘 영어랑 수학 공부해야지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요. 레벨 2. 오늘 공부할 과목과 시간을 써놓는다. 나 오늘 영어 1시간, 수학 2시간 해야지 이럽니다. 실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영어 1시간 하겠다고 해서 영어책을 딱 펴요. 그리고서 앞에 몇 줄 읽다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친구한테 카톡을 합니다. 친구야, 공부 잘 되니? 카톡을 보낸 것 때문에 친구는 방해를 받았죠. 아니, 잘 안 돼. 오늘따라 잘 안 되네. 매일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닥거리다가 보니까 1시간이 다 지났어. 그러면 영어책을 덮어요. 영어 1시간 다 했다. 그러고서 수학책을 펴니다. 이제 수학 2시간 해야지. 이러고서 게임을 시작해요, 갑자기. 게임을 몰래, 어머니 몰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드라마 3매경에 빠져 있어요. 어머니는 얘가 드라마를 보러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지만 2시간 내내 게임을 하다가 2시간이 지납니다. 수학 2시간 다 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일부 학생들은 ADHD라던가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어머님한테 다시 되물어봅니다. 어머님,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누구누구 학생이 게임을 할 때도 집중을 잘 못하나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는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집중을 잘할 때가 없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집중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집중력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몇 시까지 몇 페이지를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하면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들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는 언제까지 얼만큼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앉아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레벨 3부터가 과목 시간 분량을 써 넣는 거예요. 내가 정석에 17 단원을 연습 문제 몇 문제를 1시간 동안 다 풀 거야. 이런 거죠. 그럼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집중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 4 매일 사용한다. 레벨 3는 시험 준비할 때만 쓰고 레벨 4부터는 맨날 쓰고 레벨 5는 빠짐없이 사용한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스킬이나 레벨이 다 다릅니다. 레벨 5 정도 되면 자기가 어느 교재를 어느 정도 양을 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되게 정확하게 짭니다. 거의 계획한 대로 해내요. 학생들 중에 보면은 계획만 짜다가 날 새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학생들 중에도 많이 있고요. 견적을 못 잡아서 그래요. 욕심은 많은데. 그러면 또 계획을 바꿔야죠. 자기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정석을 오늘 한 단원을 다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시간 안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양인데 자꾸 계획을 잡아갖고 욕심 부리다가 계획만 다시 세워요. 되게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부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다.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런 그런 공부를 하던 아니면 사업을 하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취업을 뭘 준비를 한다고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짜서 매일매일 나눠서 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 습관,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은 공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창시절에 이 능력을 꼭 키워주세요. 경험을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시간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큰 계획부터 작은 계획까지. 일생의 계획 중요하죠. 중고등 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느냐?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들이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눠주고 하는 거죠. 그게 10년 단위 이렇게 되면 진로, 진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듀플렉스 당연히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지만 1년 단위로는 포트폴리오, 1개월 단위로는 시험 그때 이제 오면 더 구체적으로 텀 스케줄로 짜고 그 다음 일주일 1일 셀프 리더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대학의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이 정도의 양을 이런 계획으로 공부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의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 입시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 정도 성적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번 기말고사에 이 성적이 나오려면 과목별로 이만큼을 공부를 해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정석의 몇 단원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 라는 큰 계획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대학을 좋은 데 가요.
근데 전공이나 방향이 안 맞아서 그 뒤에 너무 헤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몇 년의 시간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에 좋은 과 보내는 거를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 애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할 거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더 성공하고 잘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도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님들하고도 말씀 나눠주시고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녀 잘 되라고 보내시는 거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같이 얘기해 나가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인데 뭐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1년 동안 교재를 이런 거를 하고 뭐 반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자사고 준비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표준 그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학생 상황에 맞게 튜닝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 다음에 텀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시험 대비해서 한 달이나 2달짜리를 짜요. 아까 포트폴리오를 참고해가지고 시험 대비하는 거를 짜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럽니다. 시험 막 임박해갖고 전날 밤새려고 막 그러고 허덕대면서 막 그러죠. 아침에 막 울면서 막 학교에 가요. 엄마 미안해. 내가 2시간만 더 있었으면 사회 90점 넘었을 수 있었을 테 말이야. 내가 다음 시험에는 꼭 엄마 시험 끝나자마자 공부 시작해서 95점 받아올게요. 저 마음은 항상 효도하고 싶어요. 이러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75점 받아오고 막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말 말한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나요? 바로? 또 놉니다. 엄마 그래도 시험이 끝났는데 하루 이틀은 좀 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또 다음 시험이 막 오면은 또 벼락치기가 시작이 돼요.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그럽니다. 반복이 되는데 텀 스케줄러의 장점이 뭐냐면 계획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를 그 판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를 안 하면 다음날로 밀리죠. 그러면 내가 결국 시험 전까지 그걸 다 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계속 밀리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잡을 때 가장 현실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대로 사람 일이 되나요? 안 되죠. 아플 수도 있고 학교 숙제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날짜를 여유를 잡아요. 버퍼데이라고 해갖고 그런 기법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95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런 것들을 계획을 관리하는 거고 셀프 리더는 데일리 매일매일의 공부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부 계획 잘 세우는 학생들 3가지 뭘 정해 놓는다고요? 텀 스케줄로에서 잘라가지고 그날 할 걸 옮겨서 적어요. 어느 과목에 어느 교재 몇 페이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냐. 그리고 셀프 리더에는 계획과 실행란이 있어서 내가 실제로 정석을 한 단원을 푸는데 5시에서 7시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5시에서 8시까지 했어요. 그럼 내가 견적을 못 잡는 거죠. 실제로 2시간 계획했는데 3시간이 걸리니까. 계획과 실행을 그렇게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셀프 리더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제가 한 15번 정도 고친 거예요. 버전 15예요. 거의 이제 더 고칠 게 없어요. 그렇게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 셀프 리더 쓰고 텀 짜고 포트폴리오 하는 거 처음에는 매니저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시험 갈 때마다 너가 더 네 주도적으로 짜봐라. 그리고 또 피드백 해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짜서 할 수 있도록 자기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내용
많은 자녀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